첫 번째입니다. 여전히 진흙탕, 힘겨운 복구.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이 900mm가 넘는 괴물 폭우에 직격탄을 맞은 저 거제와 통영. 이제서야 복구 작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예 소방대원들은 저렇게 침수된 주하주차장 물을 빼고 차량 창문을 부수면서 인명피해가 없는지 저렇게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 저 해당 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차량 150여 대가 흙탕물 속에 그대로입니다. 현재까지 39시간 동안 24,000톤을 배수 작업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도 있는 게요. 이 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은 극한 폭우에 이어 또다시 몰려온 폭염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또 몇몇은 전기증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잠시 쉬고 있고 저희 또 교대로 이렇게 더운 날씨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진 유리창도 물에 젖은 가구도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치워할지 몰라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정리가 돼야만이 레카차가 움직이지. 그만 들어가면 레카차도 다 파서 다 나버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지금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장소, 산사태로 사상자 3명이 발생한 거제 아파트 주민들도 오늘부터 집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저 집안,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좋죠. 너무 좋죠. 불안해 있다가 일단 내 집에 왔다는 자체가 좋죠. 그럼에도요, 저 산사태 당시에 긴박했던 기억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MBC 방송이 나왔어. 빨리 대피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침에 아무것도 못생기 그냥 몸만 나가요. 저 아파트 뒷산이요, 흙더미가 쓸려 내려왔었잖아요. 저렇게 맨살을 드러냈습니다. 휩쓸려 내려온 나무는 토사와 함께 이렇게 아파트 1, 2층을 덮쳤습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저 백사동, 이 동은요, 복구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귀가하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소도 가보겠습니다. 거제 요양원, 저렇게 괴물폭우 당시에 흙탕물이 몰아치면서 한밤중에 환자를 업고 간신히 2층으로 피해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계단으로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부축을 하고요. 막 업고 이렇게 해서 2층에 빈자리로 다 이렇게 모셔놓고. 비가 그친 지 이틀이나 지났지만 요양원 주차장은 아직도 저렇게 진흙탕입니다. 빗물이 들이닥치면서 깨진 창문엔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을 수밖에 없고요. 이 들이찼던 흙탕물을 퍼내고 바닥도 닦아내보지만 침수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2층엔 아직도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수돗물이 나오질 않는데요. 씻을 물도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지금 겨우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요양원 다녀와 봤다면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낮 거제 송곡마을 앞바다입니다. 저렇게 육지에서 쏟아져 내린 나뭇가지의 부유물로 다 뒤덮여 있죠. 바닷물은 이틀째 황토색입니다. 거제 명소, 저 몽돌 해수욕장, 밀려든 쓰레기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최근에 한 걸그룹 멤버가 소개했던 바로 덕포 해수욕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거제 지역 폭우로 인해서 드넓었던 저 백사장 거의 다 사라져 버렸고요. 쉴 새 없이 육지에서 밀려드는 저 빗물에 아예 백사장 모래가 바다로 쓸려가 버린 겁니다. 저렇게 곳곳에 물길이 생겨 깊이 파였고 산에서 휩쓸려온 자갈과 돌들 아예 이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백사장이 없어졌잖아요. 저 백사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굴삭기 등 중장비가 동원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렇게 물놀이 시설도 해변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쓸려나간 저 모래량만 무려 25톤 덤프트럭 1000여 대가 넘는 분량이고요. 쓰레기는 150톤에 달합니다. 이거 조용하고 좀 놀기 좋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걸그룹 리셋느죠. 저 걸그룹 특수로
이 해수욕장 방문객 예년보다 무려 4배가량 늘면서 반짝 특수를 맞았었는데 이 괴물폭우로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많이 즐기고 있었는데 요번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아예 끊겼습니다. 올해는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 취소를 해주는 상태예요. 안타깝습니다. 이 거제 지역 16개 해수욕장 가운데 14개 해수욕장은 백사장이 유실되는 등 사실상 거제 관광 산업이 마비됐습니다. 거제 통영 수해 소식 처음으로 만나봤고요. 이번엔 제가 준비한 이 뉴스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제일 큰 이슈는 단연 이걸 겁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의 관행을 깨고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면서요. 대법원장의 제청권 그리고 대통령 임명권 오늘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처장님,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것이 더 상위 개념입니까? 저는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합니까? 각자 제청권은 제청권이고 임명권은 임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청권이 임명권과 대등한 관계다, 위상이. 그러면은 결국은 제청권자가 결국은 임명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임명권자가 왜 필요합니까? 언제든지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알려진 저 얘기, 대법원적 얘기는 청와대가 만남을 거부했고 서면 제청은 협의를 한 거다. 이게 대법원적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패싱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서면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대법원장이 낸 건가요? 아니면 처장님이 낸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요구하면 되는 거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서면 제청하자는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고요 지금. 제 질문은.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서면으로 보내는 걸 누가 제안한 거냐고요? 원래 서면으로 보냅니다. 협의해서 예, 합의해서 제청하는 거 아닙니까?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대법관 지명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 갈등은 5달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청와대는 김민기 부장판사를 지명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지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생각은 다음 달에 이훈구 대법원까지 퇴임을 하면 대법원 재판부 공백이 심각해진다고 보고 임명 제청에 나선 걸로 보이죠. 오늘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조희대 씨?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까? 어디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합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당장 나가라. 다만요,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장 발의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가 오른 4번째 리포트는 바로 이겁니다. 탈북 의원에게 김일성 만세 부르던 사람 아니냐. 오늘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국회에서는요. 이 국정원 출신의 여당 의원이 탈북민 출신 야당 의원에게 했던 이 발언 꽤 논란입니다. 김준환 의원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고 나는 국정원에서 25년간 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 손을 놓고 가시면서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탈북민에게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 아니냐 조심해라. 아시는 것처럼 박충건 의원 북한 함흥 출신의 탈북민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또 다른 낙인을 찍어서 되겠습니까? 이성을 잃고 감성적으로 격해져 있던 건 사실입니다. 동료 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박충건 의원도 사과를 받아들인 듯하죠.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북한에 러브콜까지 보내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축소 지시를 내렸던 한미연합훈련, 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으로 훈련 중에 반토막으로 축소된 것 관련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합훈련은 그냥 점심 약속한 게 아니라 두 주권 국가가 서로 간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자는 것이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데 미국에 항의했습니까? 항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항의란 말이 싫으시면 문제 제기하셨습니까? 왜 이러는 것인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항의란 말과 문제 제기라는 뜻이 좀 다른가요? 저한테는 좀 다르게 들립니다. 그냥 저하고 끝까지 지켜보기만 계신 건 아니에요? 한동훈 의원님이 어떤 자세로 지켜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똑같은 입장에서 지켜본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요. 조현 외교부 장관, 주한 미국 대사를 초치해서 협의를 나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초치라는 건 상대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대사를 소환해 항의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런 외교적 표현 초치를 미국을 향해 썼다는 것도 꽤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중대범죄자, 집단폭력, 예, 중대범죄자, 문제적 인물, 누굴 가리킨 말일까요? 국회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엿새 전 5.18 토론회를 두고요. 같은 당내에서도 논란이 꽤 많았었는데 오늘 과방이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즉각 퇴장을 명령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음을 누가 결정합니까? 발언권 없고 나서요. 발언권 없고 나서. 저한테 먼저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할 자격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건 국민들이 결정합니다. 나가세요. 뭔 발언을 해요? 최혁진 의원 입 다무세요. 이진숙 의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디 이 자리에 와서 손을 들고 말을 하겠다고 그래서요? 당장 퇴장하세요. 이진숙 의원, 당장 퇴장하시라고. 당신이 퇴장하세요. 당신이라니. 당신이 이현희 의원. 이 사람아. 조추 찢지 마세요. 아이 심하네. 이 사람을 뭐라 그래? 막 나가는 거야. 무슨 권리로 나한테 나가라 말하고 그래요? 아니 헌법을 부정하고 5.18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의원이 막 나갔습니다. 무슨 낯으로 이제 아까파요. 부끄러운 줄 알아. 뭐 당신 나올 수 있는 표현 다 나왔습니다. 퇴장과 사과를 요구한 여당 의원에게 이진숙 의원도 지진 않았습니다. 집단 폭력입니다. 무슨 집단 폭력이야? 당신이 지금 강제시민들한테 집단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요. 이진숙 의원님 TV라면서 생방송하는 거 있거든요. 누가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하세요 그러면. 유튜브 하시라고. 국회의원 하지 마시고. 나가서 하세요. 입 다물고 조용히 계세요. 입 다물고 조용히 계세요. 하세요. 아니 말할 자격 없는 사람이 말하지 마세요. 어디 국회 상임위에 와서 그런 말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오늘 과방의 아수라장 영상을 가감없이 한번 다 보여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 이준숙 의원이 또 아니겠죠? 토론 막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고 성역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많은 금기가 생깁니다. 왜 우리가 5.18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못합니까? 국민의힘은 입틀막이라며 반발했고 결국 오늘 과방위 회의는 파행이 됐는데요. 오늘 뉴스 쭉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국회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주목할 만한 사건, 사고, 안타까운 사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청소차 두동강 새벽의 비극. 예, 새벽에 출근하던 환경미화원 3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예, 캄캄한 새벽의 모습이죠. 직진을 하던 덤프트럭이 교차로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좌회전을 하던 청소차와 그대로 충돌하고 마는데요. 사고 충격으로 두 차량은 저렇게 수미터 밀려납니다. 청소차 운전석은 떨어져 나와서 바닥에 나뒹굽니다. 처음에 그냥 쾅 하면서 엄청 큰 그냥 번개보다 더 큰 굉음이 일어났어요. 덤퍼트럭이 완전히 머리는 날아가 있고 바퀴는 막 그냥 아작나 있고요. 예,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경북 영천시 한 교차로에서 저렇게 25톤, 25톤 덤프트럭과 6톤짜리 청소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철제기둥 2개가
저렇게 바닥에서 통째로 뽑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요. 청소차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 60대 2명과 40대 1명이 숨졌습니다. 70대 덤프트럭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숨진 이들은 영천시의 위탁업체 소속으로 새벽 청소에 나섰다가 이렇게 변을 당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죠. 자전거도 하고 투자도 했지. 수입이 좀 많이 벌으니까 퇴직하시고 재취업을 하시고 위탁업체에 들어가는 사고 들어가시고 어째서 이렇게 천사를 보시고. 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황색 전멸 신호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고른 리포트. 매미 유충 튀겨 먹자 싹쓸이. 이 한강 근처에 매미의 유충을 잡아가는 외국인을 봤다. 이런 목격담이 온라인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전등을 비추면서 한강변을 배회하는 남성들이 있죠. 매미 유충을 잡은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튀겨 먹으려고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이 튀기면 엄청 고소해요. 아, 이거 먹어봤어요? 예. 저게요, 한 달 전에 한강변에서 한 외국인이 매미 유충을 잡아가는 모습이라며 시민이 찍은 영상입니다. SNS 등에는 매미가 대중적 식재료인 중국과 동남아인들이 한강 근처에서 저렇게 매미 유충을 무단으로 채집해서 간다는 글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한강변에는 풀숲에서 매미 유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들을 수 있는 것도 한때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자연 그대로 보호하고 그냥 즐겼으면 좋겠어요. 매미는 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종은 아닌데요. 다만 한강공원 관리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곤충을 채집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과 계도를 벌여서 매미 유충 무단 채집을 막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도 중국인과 관련이 있다면 관련 있을 얘기입니다. 새치기런 막아라, 펜스까지 쳤다. 인천공항 발권 창구 앞에서 승객들이 우르르 여행 가방을 밀고 들어가 새치기하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결국 공항이 새치기를 막는 이런 안전 펜스를 쳤습니다. 저기는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인데요. 항공사 발권 창구 앞에 안전 펜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달 저 장면이죠. 중국행 비행기 탑승객이 발권소 빨리 하려고 저렇게 돌진하면서 대규모로 새치기하는 포착된 곳. 결국 공항공사가 이 사고를 막겠다며 펜스를 설치한 겁니다. 질서 유지 벨트로는 아예 승객들이 아래로 빠져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300만 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저렇게 투명 아크릴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인천공항 입주항공사 가운데 발권 창구 가운데 이런 안전 펜스를 쳐진 건 이 항공사 창구 앞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맞은편 저렇게 다른 항공사 창구에는 차단 벨트만 설치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중국인 승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我觉得这个粉丝在追星的时候还是需要保持一定的理智吧，然后需要进行一些必要的防护措施。我认为它有点不好用。 인천공항 측은요, 일단 며칠 전 펜스 설치 이후에는 새치기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제가 고른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내부 얘기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소문만 무성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저 여성 보좌관 논란 수면 위로 아예 올라왔습니다.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서 전용기에 내려오고 쉴 새 없이 타이핑을 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주변에도 등장한 바로 나탈리 하프 백악관 행정보좌관입니다. 이 35살의 하프 보좌관은요. SNS 관리는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기사를 수시로 출력한 뒤에 보고해서 아예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도 있고요. 항상 곁에 붙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애착 담요 같은 존재로도 평가받습니다. 보수 방송 매체 진행자 출신이더라고요. 과거 암 투병 당시 트럼프 1기 정책 덕에 목숨을 구했다고 지지 연설을 했고요. 아예 보좌진으로까지 합류를 한 겁니다. Are you here, Natalie? Where's Natalie?
Will you come up here, please? Come up, Natalie. Thank you, Mr. President. My good Samaritan,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for every single one of us, he gave up his own quality of life. And now we're going to fight for you, Mr. President. God bless you. 저게 7년 전이니까 그때부터 인연이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논란이 커진 건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신변 위협을 우려해서 전용기를 갈아탔을 당시 함께 했던 극소수 참모 가운데 저 하프 보좌관이 그 한 명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So he doesn't want to do the job. He wants to build his ballroom and travel with Natalie on their apparently defenseless flying palace gifted by the Emir of Qatar. Mr. President, yesterday John Ossoff said you'd rather travel with your aide, Natalie Harp, and build the ballroom than do your job as president. What is your response, John Ossoff? You mean Pee Wee Herman? Pee Wee Herman look-alike? 미 백악관은 물론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혹은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저 보좌관 지키기 총력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석의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앉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더 하나하나 뜯어봐야 할 이슈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김종석의 왜, 오늘은 이겁니다. 예, 경찰은 왜 저 여성 얘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 석 달째 미궁에 빠진 저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저 전단이요.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37살의 이름 장미란. 지난 5월이었습니다. 제주 한림항 인근 집을 나선 뒤에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저 전단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7월 재신고 이후에 경찰의 허위 보고로 판명. 그러니까 이 전단을 공개한 건 경찰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공개한 CCTV인데요. 지난 5월 13일 정확히 새벽 1시 30분쯤입니다. 이렇게 후드 점퍼와 슬리퍼 차림으로 휴대전화만 든 채 장미란 씨는 집을 나섰다가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건 경찰로부터 장미란 씨와 직접 연락이 닿았다. 안전이 확인됐다. 저렇게 15일 최초 신고자인 남자친구가 저 A 경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저 A 경장 혼자 사건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둘이서 술 먹다가 남자가 먼저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틀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제 가출 신고를 했는데 김남자가 우리 잘 되지 말라 그러고 생명에 아무 지장 없고 잘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종결 처리를 했다. 이게 뭔가 석연치가 않죠? 가족들은요. 저렇게 첫 신고 당시 장미란 씨와 통화했다는 당시 야간 근무자 제주 서부경찰서 A 경장이 거짓말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 1분 1초를 다투는 이 실종 사건의 허위 보고 의혹이라니요. 장미란 씨와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저 A 경장은 지난달 말에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경찰관이 그걸 신고를 받고 전화도 걸어보고 생활과정도 보다 보니까 연락도 없고 생활과정도 없어. 통화했다고. 그러면 통화 내역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네, 쓰는 전화기가 한 6대 되거든요. 6대 중에 어떤 걸로 했는지도 첫 사건의 담당자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고. 근데 분명히 통화를 하고 자기는 전화를 한 거다. 실제로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인지 혐의도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경찰 내부에서도 의심하고 있고 여전히 조사 중이라는데요. 경찰은 다시 저 장미란 씨를 찾고 있지만 생활 반응은 지금 이 시각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 봐주십시오. 키 158cm가량의 마른 체형, 저렇게 긴 생머리에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다는데요. 혹시라도 장미란 씨 보셨다면 꼭 제보 부탁드리고요. 저 해당 전화번호로 가족 측의 얘기에 따르면 장난 전화도 많이 온다니까요. 그 장난 전화는 피해자의 지금 심경을 고려해서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가 골라왔습니다. 김종석의 왜
이번에는 용산의 외입니다. 김인덕 국토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네요. 지금 서울의 한복판 용산이요, 정치권의 싸움판이 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정부가 이 금싸라기 땅 용산공원 내를 일부 공간이라도 청년들을 위해 집을 짓기로 구상한 것 같죠? 그러니까 닥치고 온 급이다. 그런데 오늘 국회를 찾은 김인덕 국토부 장관에게 한 야당 의원은 저기가 정말로 청년들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상태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장관님, 용산공원 그 녹지 기능이 상실된 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구방사천 건물, 군인 아파트, 장교 숙소를 예로 드셨는데요. 그런데 이 세 군데가요, 토양 오염이 정화된 상태입니까? 아직 안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청년들에게 들어가 살라고 하는 거죠. 정권이 바뀌면 땅의 오염 성분도 바뀌는 건가? 오염 정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100번 양보해서 오염 정화를 한다. 그러면 그 정비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십니까? 제가 수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는 최대 1조 원까지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그 토양 오염을 정화하는 비용은 미국이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이거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그 책임 소재가 저는 아직까지 미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책임지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그럼 생각하고 미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신 적 있으세요? 논의에 들어가시거나? 일단 저희 이 용산공원 부지 이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가 주체가 아니고 국방부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한테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요, 오염토 정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는 게 국토부의 말이긴 한데 글쎄요,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저걸 잘 모르고 있네요.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다 집을 짓겠다는 건지 제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와봤습니다. 용산공원의 전체 면적은 대략 한 3만 제곱미터로 300만 제곱미터로 서울숲의 한 6배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이곳 바로 한 10분의 1 정도 되죠. 30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정부가 보고 있는 용산 어린이정원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신용산역 근처요. 한 최대 이렇게 되면 열심히 한 4, 5년 걸리겠지만 만약에 착착 착공이 진행된다면 정부의 구상대로 최대한 2만 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요, 저기가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녹지 아니냐, 공급 효과 제한적이다. 아예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용산공원 훼손은 단 1cm도 동의할 수 없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입니다.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국토부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여론도 여러 말들이 많은 만큼 여론조사 같은 의견 수견과 수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긴 한데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용산 어린이 정원 앞에는 일부 주민들이 아예 집단 행동과 서명 운동까지 돌입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염된 토양 위에 청년주택 웬 말이냐, 어린이 정원에서 놀기 위해서, 이런 편말들도 오늘 저녁에 보였습니다. 글쎄요, 용산에 집을 짓든 안 짓든요, 지금 더 중요한 건 이미 발표된 공급대책들 있잖아요. 태릉지시, 과천경마장 이런 데부터 일단 지자체와 협상이나 실질적인 착공부터 속도를 내야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진짜 하려는구나, 이런 시장에 시그널을 줘서 집값이 그나마라도 잡힐 것 같죠? 기존 대책, 이미 나온 대책부터 더 속도감 있게 하자, 이런 집중해야 된다는 목소리,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석의 왜였습니다.